안녕하세요. 철이세상의 철이입니다. 오늘은 무대음향 상급 13회차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영상 시작 전 드린 말씀은 저도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학생에게 문제를 풀이하거나 설명하는 데 있어 완벽하지 않고 부족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틀린 문제나 부족한 설명은 댓글을 통해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크나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은 무대만 3조 13회차 기출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 닉네임을 적어주고요. 1번 문제 볼게요. 동선의 길이를 2배로 늘리면 저항은 처음에 몇 배가 되는가? 이 동선 2배로 늘리면 처음에 저항이 몇 배가 되는가? 이거는 모르겠네요. 이 문제는 동선을 2배로 늘리면은 2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8배, 16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이걸로 체크를 할게요. 2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문항 전문가용 기기는 밸런스형 음향 신호를 사용하고 표준 운용 레벨은 플러스 4dBU이다.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비전문가용 기기는 언밸런스 음향 신호를 사용하고 표준 운용 레벨은 마이너스 10dB 볼트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전문가용 기기는 VU 미터로 0dB를 표시할 때 출력을 측정하면 1.23V이다. 네 번째, 비전문가용 기기는 VU 미터로 0dB를 표시할 때 출력을 측정하면 0.775V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번, 2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옳은 말이고요. 10회차, 11회차, 12회차 진행하면서 이제 플러스 4dBU는 이제 표준 운용 레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플러스 4dBU는 1.28V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1.28V인데 이제 보통 반올림을 해서 1.23V라고 여기 나와 있고요. 좀 더 정확히 1.28V라고 하면은 확실히 이거를 옳은 거다라고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 4번 문항에 보면 비전문가용 기기는 VU 미터로 0dB를 표시할 때 출력을 측정하면 0.775V이다 라고 했는데 비전문가용 기기는 이제 표준 운용 레벨이 마이너스 10dB예요. 그렇기 때문에 0.775V보다 더 낮은 볼트의 전압을 사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린 답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니까 4번이 정답이겠죠. 자, B의 소리가 A의 소리보다 0.5ms 늦게 도착했다면 이때 최초로 컴퓨터링이 일어나는 주파수는 잠시만요. 이렇게 계산기 미리세컨드가 1000분의 1초를 말하는 거예요. 1미리세컨드가 이제 1000분의 1초 0.001초거든요. 0.001초. 근데 1미리세컨드에 2배나 높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34,000cm가 이제 소리의 속도고 이거를 1000이면은 이게 파장의 길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주파수고 그러니까 소리의 속도 나누기 주파수를 하면은 이제
파장이 나오죠. 한 주기의 파장이. 근데 0.5ms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0.5ms의 소리라는 거는 나누기 2000Hz의 주파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확히 파장이 17cm 더 줄어들겠죠. 왜냐면은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파장의 길이는 짧아지니까요. B의 소리가 A 소리보다 청취자에게 0.5mm, 5ms 늦게 도착했대요. A가 더 빨리 도착한 거죠. 이럴 때는 2배의 주파수의 소리에서 2배보다 낮은 주파수의 소리에서 컴퓨터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A의 소리는 1000Hz의 소리고 B의 소리는 2000Hz의 소리예요. 그 소리들이 딜레이 지연이 있다라는 거죠. 아닌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나? 저는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정확한 풀이는 아닐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식으로 풀어놓은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아마 1000Hz가 될 거예요. 이거는 정확히 모르는데 이거는 넘어갈게요. 일단 저는 1000Hz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4번 실내의 잔향시간과 관계가 먼 것은 공간의 크기. 공간이 크면 클수록 잔향시간도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 공간에 이루는 벽체의 흡음률도 마찬가지고 관객의 수. 우리 사람은 소리를 굉장히 잘 흡수하는 성질을 띄어요. 우리 몸이. 그렇기 때문에 관객의 수에 따라서 이제 소리의 흡음률도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잔향시간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차음도가 잔향시간과 관계가 가장 먼 겁니다. 자, 5번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그림을 보면은 9번에서 이제 소리가 방사가 되는 그림인 것 같죠? 1번 그리고 2번 4번 5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번은 맞는 것 같고요. 여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앉잖아요. 그리고 4번 실내 모서리 부분의 반사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5번 회전 현상은 이렇게 꺾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5번이 아니 1번하고 5번이 가장 아닌 것 같긴 한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소리는 당연히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답은 5번 같아요. 이것 또한 소리의 반사라고 보는 게 맞겠죠. 회전이라기보다는. 자, 6번. 믹싱 콘솔의 운영 시 헤드룸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콘솔에서 피크치하고 표준 운용 레벨의 그 레인지 폭이 좁을 때 헤드룸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4번 문항. 히스노이즈, 미션 컨트롤 히스노이즈가 높아진다. 음색이 부드러워진다. 갑작스러운 레벨이 커질 경우 쉽게 일그러짐이 발생한다. 이걸 클리핑이라고 하죠. 헤드룸 표준 운용 레벨 구간이, 표준 운용 레벨과 이제 피크 레벨이 이제 그 레인지가 좁을 때가 헤드룸이 부족하다는 거고, 그런 경우에 이제 레벨이 급작스럽게 커질 경우 이제 클리핑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은 일그러짐이 발생을 하겠죠. 답은 3번이에요. 3번. 7번. 무대음향 설비 중 출력 제어용으로 널리 사용하는 설비 중에 출력 제어용이래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의 기능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번 피치 시프터, 2번 타임 딜레이, 3번 크로스오버, 그래픽 EQ와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 피치 시프터는 이제 음정의 높낮이를 바꿔주는 거죠. 이거는 말 그대로 딜레이 거고, 이거는 저음과 고음 이런 것들에 관한 부분인 것 같고, 이제 어떻게 분배를 해주고 그런 것들이 크로스오버죠. 이퀄라이저는 이제 주파수의 주파수 축복과 관련된 거고, 답은 1번 같아요. 피치 시프터는 말 그대로 그냥 음정 높이를 바꿔주는 거니까 1번 같습니다. 자, 8번. 그림의 A, D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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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3번 같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거 같은데 그 콘솔에 시그널 블록체인에 보면 이런 모양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앰프 같은 증폭기 하는 부분에 이런 아이콘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트랜스포머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예 모르기 때문에 이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저는 9번 실시간 스펙트럼 분석기 리얼타임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로 알 수 없는 정보는 SMB 알 수 있고요. 음압 알 수 있고 주파수 특성을 알 수 있고요. 위상 특성은 알 수가 없습니다. 10번 콘솔 입력 단위의 위상 전환기 페이즈 리버스 용도로 맞지 않은 것은 MS 방식을 사용할 경우 한쪽 사이드 마이크의 위상을 역상을 할 때 이거는 그 용도로 맞는 거고요. 스네어 드럼의 위와 아래에 마이킹을 한 경우 아래 마이크의 이제 위상을 역상을 시킬 때 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 음원을 2개 이상의 마이크로 수음했을 때 마이크 간의 위상 테스트를 할 때도 사용이 되고요. 스테레오 마이크 방식에서 음성의 정의를 계산할 때는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죠. 자, 11번 마이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마이크 간 간섭을 줄이기 위해 될수록 마이크의 수를 적게 사용한다. 그렇죠. 그리고 음원과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저음에 비해 고음이 Q 이상으로 증폭되므로 주의한다. 음원과 마이크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저음이 상대적으로 더 증폭이 돼요. 그래서 2번이 바르지 않는 방법일 겁니다. 가까이 있는 여러 음원과 여러 마이크를 사용할 경우 두 마이크의 사이의 거리를 각 음원과
마이크 간 거리의 3배 이상으로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불필요한 음원과 거리를 멀게 유지하는 것 또한 올바른 마이크 사용 방법이겠죠. 스피커 시스템의 댐핑 팩터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스피커의 케이블이 되도록 굵은 것을 사용한다. 스피커의 케이블이 굵을수록 이제 저항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맞는 것 같고,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로 스피커의 케이블이 길이를 되도록 짧게 유지한다도 이거랑 1번하고 2번은 거의 같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문항에 보면은 저항을 낮춰야지, 전체적인 저항을 낮춰야지 댐핑 팩터를 높이기 위한 방법인 것 같은데, 케이블 자체에서도 저항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케이블의 저항은 짧을수록 저항이 낮고 굵을수록 저항이 낮아요. 그러니까 길고 굵기가 얇을수록 케이블의 길이가 길고 케이블의 굵기가 얇은 것이 이제 케이블 자체의 저항이 더 높은 거죠. 그리고 스피커를 되도록 독립적으로 앰프와 1대1로 연결한다. 출력되는 신호의 레벨을 되도록 높인다. 이 새끼가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13번. 길이가 긴 공간의 아래에 그림과 같이 스피커를 배열을 하였다. 이때 C 지점의 청취자에게 A와 B 두 스피커의 재생음을 일치된 음상으로 들려주기 위해 사용해야 할 방법으로 말하는 것은 단 현재 기온은 약 섭씨 15도로 한다. B하고 C의 스피커 거리 사이는 10m고 C하고 A의 거리는 30m예요. 그쵸? 근데 이제 메인 스피커와 딜레이 스피커의 소리가 이제 C 위치에서 들을 때 똑같이 들려야 하는 거니까 들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안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B 소리가 먼저 들리고 A 소리가 추후에 들린다거나 A 소리가 먼저 들리고 B 소리가 들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겠죠. 딜레이를 주어야 하는데 그럼 딜레이는 어느 스피커에 주어야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B인 딜레이 스피커에 딜레이를 줘야겠죠. 그러니까 A 소리가 먼저 나오고 A 소리가 B 스피커에 도달할 때쯤에 그 동일한 소리가 B에서 나와야지 이제 C에서는 일치된 음상으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A하고 B의 스피커 사이는 20m의 간격이 있어요. 소리의 속도가 1초에 340m 세컨드라고 340m 분의 세컨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건 절대 수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리의 속도는 기온이 높아질수록 빨라지고 기온이 낮아질수록 느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으로 말하는 340m 분의 세컨드는 이 기온이 약 15도일 때를 상정을 하고 340m 분의 세컨드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331점 몇인데 1도마다 331
10.6인가? 에다가 그러면 잠시만요. 340 빼기 331.6은 8.4. 0.6는 네, 이러네요. 9니까 대략 331.1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아닌가? 잠시만요. 0.9 곱하기 15는 잠시만요. 331.5 곱하기 더하기 9. 네. 아무튼 그러니까 그 1도가 올라갈 때마다 소리가 아까 0.6 곱하기 15. 그러니까 소리가 1도 올라갈 때마다 소리가 0.6mm분의 세컨드씩 빨라져요. 그래서 340도라고 하는 거고,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딜레이를 얼마만큼 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쵸? 소리는 1m를 이동하는데 0.3ms가 걸려요. 1m를 이동을 하는데. 근데 여기 20m잖아요. 그래서 0.3 곱하면은 이제 60ms가 되겠죠. 근데 여기 문항에 보면은 60ms라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가장 근속값인 B 스피커에 58.8ms의 시간 지연을 주면은 C에서는 A와 B의 소리를 일치된 음상으로 들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14번. 스피커의 감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격 허용 범위 입력 범위에서 스피커의 인가된 에너지 대리 소비 에너지로 시작된 양의 비율을 데시벨로 나타낸 것. 스피커에 1W의 실을 입력했을 때 1m 앞에서 검출할 수 있는 음악. 스피커의 최종 오딘 저항값과 공식 임피던스의 차이. 스피커가 1m 앞에서 95dB 음압을 내기 위한 필요한 전력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스피커의 감도, 센시티브는 스피커에 1W의 신호를 입력했을 때 1m 앞에서 검출할 수 있는 음압을 말을 합니다. 네, 답은 2번이에요. 자, 출력이 라인 레벨인 것은 레벨, 마이크 레벨, 라인 레벨, 스피커 레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콘솔의 인서트 샌드, 파워 앰프의 출력, 일렉트릭 베이스가 입력된 DI 박스의 출력, 전자기타의 출력. 이것의 정답은 콘솔의 인서트 샌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콘솔의 입력 쪽에 연결되는 레벨들은 마이크 레벨이라고 불러요. 콘솔 내에서 콘솔 입력과 출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콘솔이 입력 앞쪽에서 연결되는 레벨들은 마이크 레벨이라고 알고 있고요. 입력과 출력 사이에서 연결되는 레벨은 라인 레벨이라고 알고 있고, 콘솔의 출력 레벨 이후의 레벨들은 스피커 레벨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스피커 레벨일 거고요. 이거랑 이거는 마이크 레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오디오의 패치베이의 기능으로 보기에 해당하는 것은 플러그를 꽂지 않는데 상단과 하단은 연결되어 있다. 이거는 패치베이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스피커와 파워 앰프를 매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 중 바르지 않은 것은 스피커와 파워 앰프를 매칭하는데요. 파워 앰프에 2개 이상의 스피커를 병렬로 연결할 때는 댐핑 팩터가 저하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스피커에 비해 충분치 않은 용량의 파워앰프를 연결할 경우 공연 운영 시 고음 드라이버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높은 신호대 저음비를 유지하기 위해 파워앰프의 입력 감도를 가급적 높게 유지한다. 파워앰프의 용량을 스피커의 유효 출력의 2배 정도로 매칭해도 큰 이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전압 매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르지 않은 거니까 이거 3번 같습니다. 18번 부하 임피던스가 2옴이고 채널당 600W인 채널당 출력이 600W인 2채널 파워앰프를 브릿지 모드로 전환하여 부하 임피던스를 4옴으로 구동할 때 이론적인 최대 출력으로 오른 것은 부하 임피던스가 2옴이고 채널당 출력이 600옴인 2W의 파워앰프를 브릿지 모드로 전환하여 부하 임피던스를 4옴으로 구동할 때 이론적으로 최대 출력으로 오른 것은 이거는 2배인 1200W가 됩니다. 자, 19번 2 곱하기 10 마이너스 4승 이건 뭐라고 읽어야 되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20번 ORTF 방식의 스테레오 마이킹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두 마이크의 간격이 좁아 저음에서 위상 캔슬이 생긴다. 두 개의 단일 지향 마이크의 캡슐 각도를 110도로 하는 방식이다. 이게 ORTF의 방식이고 두 개의 단일 지향 마이크 캡슐 간격을 17cm로 한다. 그러니까 ORTF ORTF 네, 여기 있네. ORTF 방식 어딨냐? 아니 뭔가 좀 잘 보이는 사진이 없나? 이거네요, 이거. 지금 보면은 이게 ORTF 레코딩 방식이에요. 여기 이거 보면 되겠네. 단일 지향성 마이크를 이 헤드라고 하지, 캡슐. 여기랑 여기 간격을 17cm로 하고 이 마이크의 각도를 110도로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90도면은 110도니까 이렇게 꺾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이킹 하는 걸 ORTF 방식이라고 하고 수음 범위는 약 180도 정도면 좁은 공간에서도 용이하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두 마이크의 간격이 좁아 저음에서 위상 캔슬이 생긴다.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자, 21번. 드럼 세트의 마이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킥 드럼은 킥드럼의 마이킹은 중심을 벗어난 가장자리 지역으로 향하게 한다. 스네어 드럼의 경우 고유의 음색을 살리기 위해 상단과 하단에 두 개의 마이킹을 하기도 한다. 이게 아까 그 MS 방식이나 MS 방식 설명할 때 위에 마이킹하고 아래 마이킹하고 아래쪽 마이킹에 이제 페이드 리버스 위상 반전을 하는 경우죠. 하이햇의 경우에는 하나의 마이크로 스네어와 하이햇을 동시에 지음하기도 합니다. 심벌즈 위에 설치되는 마이크 하단에 심벌즈 위에 설치되는 마이크는 하단에 킥드럼이나 스네어 드럼 소리의 유입을 막기 위해 되도록 높게 설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킥드럼, 베이스 이거 발로 밟는 드럼이잖아요. 보통 이제 드럼에서 저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자리 지역으로 마이킹을 하는 게 맞고요. 이것도 맞는 말이고 심벌즈는 이제 그 소리가 높은 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킹을 좀 더 가까이 해야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인 것 같습니다. 자, 22번 무선 마이크의 수신기와 안테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선 마이크의 수신기는 송출된 전파를 받아 오디오 신호로 바꾸어 출력하는 기기다. 맞죠? 무선 마이크의 송신기에서 이제 수신기로 보내주는 전파를 이제 수신기에서 오디오 신호로 바꿔주는 거죠. 송신기로부터 다중반사에 의해 전파에 위상이 엇갈린 수신되는 현상을 스케치라고 부른다. 다중경로 페이딩에 의해 소리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로 다른 위치에 부착된 두 개의 안테나를 사용하는 방식은 다이버시티 방식이다. 최근에는 안테나 스위칭 방식보다 리시버 스위칭을 많이 사용한다. 자, 최근에는 이 리시버 스위칭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 송신기로부터 다중반사에 의해 전파의 위상이 엇갈린 합성되어 수신되는 현상을 스케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다중경로 페이딩 현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중경로 페이딩에 의해 소리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로 다른 위치에 부착된 두 개의 안테나를 사용하는 방식은 다이버시티 방식이다. 그러니까 다이버시티 방식에는 안테나 스위칭과 리시버 스위칭이 있는데 다이버시티 방식에서도 리시버 스위칭 방식을 더 사용한다고 보면 돼요. 답은 옳지 않은 거니까 2번입니다. 23번 AD 컨버터에서 오버샘플링을 택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아날로그 필터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엘리어싱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 밴드 리밋의 격한 감색 곡선을 가진 필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가청 주파수 대역에 상이하는 10%까지 충실하게 복원하기 위해서 답은 3번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크로스오버 필터 타입이 아닌 것은 버터워스, 베젤, 링크위츠 랠리 이렇게 돼 있는데 파라메트릭은 아닌 것 같아요. 25번
패시브 투웨이 스피커 시스템에서 크로스오버 주파수를 맞추는 저음과 고음 필터의 이득 조차첨으로 오른 것은 이거는 3dB예요. 그러니까 원신호가 이제 가서 이제 크로스오버에서 저음과 고음을 나눠주잖아요. 거기서 저음 신호랑 고음 신호는 3dB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소리들을 다시 합치면 다시 원 신호의 데시벨처럼 다시 플러스 3dB가 되는 거고요. 3 마이너스 3dB입니다. 26번 소리의 엔벨로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음향기기로 옳지 않은 것은 엔벨로프 사천 영어 뭔가 나오지 않네요. 엔벨로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음량기기로 옳지 않은 것은 이퀄라이저, 노이즈 게이트, 컴프레서, 익스펜더. 지금 보면은 4개 문항이 있는데 노이즈 게이트와 컴프레서, 익스펜더는 다이나믹 계열의 시그널 프로세서예요. 그래서 엔벨로프 자체가 다이나믹을 말하는 것 같아요. 답은 1번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27번 단절음이나 무의미한 음절을 구성된 소리를 들었을 때 청취자가 정확히 이해한 음절을 100분위로 나타내는 실내 음향 성능 평가 지표로 오른 것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저 실내 음향 성능 평가 지표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서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28번 소리의 물리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배음의 구조로 인해 음정이 바뀔 수 있다. 2번 이퀄라이저로 배음을 조절할 수 있다. 소리는 기본음과 배음으로 구성된다. 음색의 차이는 배음 구조에 따른다. 음색의 차이는 배음의 구조에 따르고요. 소리는 기본음과 배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퀄라이저로 배음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배음의 구조로 인해서 음정이 바뀔 수는 없어요. 자, 29번 등첨감 곡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음압이 작을수록 저음역대를 잘 듣지 못한다. 그쵸, 뭐 그렇겠죠. 이제 저음과 고음이 음압이 같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고음을 더 크게 느끼는 것처럼 음압이 작은 상태에서 음악이 작으면 저음역대를 잘 들지 못하겠죠. 음악 레벨이 40분일 때 전대역을 고르게 들을 수 있다. 사람의 귀는 같은 음압이라도 주파수의 높낮이에 따라 느끼는 레벨의 크기가 다르다. 이거는 제가 방금 1번 설명 드렸을 때 말한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같은 음압이라도 주파수의 높낮이에 따라서 이제 느끼는 레벨의 크기가 다르고 저음은 고음보다 상대적으로 느끼는 크기가 낮다. 그러니까 고음이 좀 더 크게 들리게 느껴진다. 사람이 가장 예민하게 지각하는 주파수 대역은 4kHz 부근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답은 2번 같습니다. 자, 30번. 연단에 설치된 2개의 마이크를 통해 연설을 수음을 하려고 한다. 연단의 발언자가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음색이 크게 변하는 것이 느껴졌다면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것은 마스킹 효과는 이제 2개의 소리가 있는데 2개의 소리가 있을 때 이제 다른 소리가 또 다른 한 소리를 이제 묻혀버리는 안 들리게 하는 그런 효과라고 이야기를 했고 마스킹 효과는 이제 저음이 고음을 마스킹을 더 잘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딜레이는 말 그대로 소리가 딜레이 되는 거고
하스 효과는 이제 두 개의 스피커가 이제 좌측 우측에 있는데 좌측에서 나는 소리보다 우측의 소리가 좀 더 늦게 나오는 상황일 때 먼저 들리는 쪽으로 이제 소리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를 하스 효과, 선행음 효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1번, 3번, 4번은 아닌 것 같고 2번 컴퓨터 효과인 것 같습니다. 가장 폭넓은 입체 음상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은 모노러는 하나를 의미하죠. 한 개의 신호. 다이오틱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스테레오포닉은 이제 2채널 스테레오. 사람의 귀를 바이노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린 소리가 들리는 방향이랑 주파수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 각도에 따라서 되게 소리가 앞에도 들리는지 뭐 옆에도 들리는지 뒤에도 들리는지 각도에 따라서 소리의 방향을 유추할 수 있고 폭넓은 음상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노럴 효과가 맞는 답입니다. 양이 효과, 바이노럴 효과가 이제 사람의 귀를 이제 베이스로 한 효과라고 보면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32번 출력 임피던스가 1kΩ인 마이크로폰의 개방 출력 전압이 10mV 볼트라면 이 마이크로폰을 입력 임피던스가 9kΩ인 믹싱 콘솔에 연결할 경우 마이크로폰의 출력 전압은 얼마나 되는가? 마이크로폰의 출력 임피던스가 1kΩ이래요. 그리고 그 출력 전압이 10mV래요. 근데 이 마이크로폰을 입력 임피던스가 9kΩ인 믹싱 콘솔에 연결할 경우 마이크로폰의 출력 전압은 얼마나 되는가? 옴이 9배나 증가를 했어요. 그쵸? 근데 지금 문항에 보면은 당연히 옴이 증가를 했으니까 10mV는 아닐 테고 이제 출력 전압이 낮아져야 하는데 음, 합성 옴이 10인이죠? 합성 옴은 10kΩ이 돼버리는 거고 이거를 대입하면은 9mV가 되지 않을까요? 출력 저항과 입력 저항의 비율을 대입해서 값을 구한다고 하면은 답은 3번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33번 마이크의 순간 특성 트레지언트 리스폰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컬이나 현악기에는 크게 작용하지 않지만 타악기에는 상당히 중요하다. 타악기는 치는 거니까 그 소리의 그 서스테인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짧고 강한 소리죠. 순간적으로 들리는 음들이니까 딱 치는 타악기는 이게 치는 소리잖아요. 그 칠 때 나는 순간적인 소리인 거니까 순간 특성이 중요하겠죠. 진동판의 질량과 연관된 특성이다. 통상적으로 콘덴서 마이크가 무빙코일 마이크보다 우수하다. 이건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구경이 클수록 순간 특성이 좋다. 보통 타악기는 순간적인 소리이고 이제 주파수가 순간적으로 엄청 높은 소리들이 많거든요. 구경이 크면은 그런 소리를 받는데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구경이 짧을수록 좋겠죠? 구경이 짧을수록 순간 특성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4번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34번 스테레오 마이킹 스테레오 마이킹 방법에 맞는 적절한 마이크의 지향 특성으로 발개 짝을 지은 것은 두채널 마이킹이래요. 바이노럴 단위지향 MS AB 초지향 마이크 MS는 단일 지향성 마이크를 하는 거죠. MS는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아까 월테이프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가장 맞는 답이죠. 바이노럴은 모르겠고 AB는 이 마이크의 저양이 아닌 것 같아요. AB는 아마 단일 지향성과 양지향성 마이크의 조합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답은 3번 ORTF 단일 지향 마이크입니다. 35번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신호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언밸런스 출력, 언밸런스 케이블, 언밸런스 입력. 밸런스 출력, 언밸런스 케이블, 밸런스 입력. 이건 언밸런스 신호고, 이것 또한 언밸런스 신호 같아요. 이것도 언밸런스 신호고, 여기 있네요. 언밸런스 출력, 언밸런스 케이블, 언밸런스 입력은 언밸런스 신호가 되고, 밸런스 출력, 언밸런스 케이블을 거쳤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언밸런스 신호가 되고요. 밸런스 출력, 언밸런스 케이블, 언밸런스 입력이 언밸런스 신호가 되고, 밸런스니까 밸런스 신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자, 36번 94dB 와트 분의 M의 감도를 가지고 있는 스피커의 감도는 1W의 신호를 보냈을 때 1m에서 측정할 수 있는 음압을 스피커의 감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스피커의 감도가 94dB이래요. 스피커에 1000W짜리 앰프를 연결하니 100dB의 음압을 얻을 수 있었다. 앰프 출력을 100W 낮추고도 같은 크기의 음량을 듣기 위한 스피커의 감도는 이게 수학 문제가 많지. 앰프 출력을 100W 낮췄대요. 900W가 되는 거죠. 900W. 자, 1000W, 그러니까 이 스피커에 94dB의 감도를 갖는 스피커에 1000W를 연결하니 100dB가 되었대요. 네, 앰프 출력을 100W로 낮추고도 같은 크기의 음량을 듣기 위한 스피커의 감도는, 그러면은 이제 와트를 낮췄으니까 스피커의 감도는 94dB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 1000W에 6dB가 올라왔다는 거. 500W에는 3dB의 음악을 얻었다.
음... 100W로 낮춘 거죠? 10분의 1로 낮춘 거잖아요, 지금 이거를. 그쵸? 1000W 앰프를 여기서 100대 지배인데 100W로 낮춘 10분의 1로 낮춘 건데 10분의 1. 전력의 10배는 10dB라고 했어요. 전력의 10배.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거 와트가 전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는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쵸? 전력의 10배는 10dB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dB 상승한 값을 주면 되겠죠? 그럼 104dB입니다. 10분의 1로 낮췄으니까 그만큼 스피커의 감도가 높아야 되는 거니까. 37번. 인클로저가 없는 서브우퍼를 구동하면 저음이 정상적으로 재생되지 않는 이유는 진동판이 저음으로 진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저음의 전류 성분이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앰프로부터 저음의 전류 성분이 출력되지 않기 때문에 진동판 전후 음압이 서로 상쇄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 인클로저가 없는 서브우퍼래요. 우퍼를 잡아주는 게 없는 거예요. 저음 같은 경우는 인클로저? 이 통이죠. 이 통을 인클로저라고 말해요. 통이 없대요. 통이 없는 서브우퍼래요. 그걸 구동했을 때 저음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않는 이유는 진동판이 없어도 소리가 다른 반사할 게 있다면 진동은 되겠죠? 이건 아닌 것 같고 저음의 전류 성분이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전류 성분은 아닌 것 같고 앰프로부터 저음의 성분이 출력되지 않기 때문에 통이 없다고 이력은 아닌 것 같아요. 진동판의 저음 음압이 서로 상쇄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음은 소리가 회전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인클로저가 없으면은 그 특성 때문에 음압이 상쇄가 되는 현상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38번 믹싱 콘솔의 VCA 페이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룹 출력과 같이 실제 출력단을 가지고 있다. VCA 그룹핑을 할 경우 그룹 출력은 사용할 수 없다. 채널의 서브 그래픽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룹 출력에 비해 노이즈 측면에서 유리하다. 주로 저가의 보호편 믹싱 콘솔에 사용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VCA 페이더는 주로 고급형 믹싱 콘솔에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룹 출력과 다르게 출력단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VCA 그룹핑을 사용을 해도 그룹 출력은 사용할 수가 있고요. 채널의 서브 그래픽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룹 출력에 비해 노이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답은 3번이에요. 다음 그림의 단면법은 단면 A, B, C, D.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찍겠습니다.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찍을게요. 답을 볼까요? 자, 많이 틀렸네요. 모르는 좀 문제가 있어서 오늘 이거 좀 체크를 좀 해볼게요. 동선의 길이를 2배로 늘리면 저항은 처음에 몇 배가 되는가? 답은 4배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 그림에 나온 AD의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 역삼각형 모양이 신호 접지고 지표 접지,
셰시 접지 트랜스포머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림으로 외워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체크를 안 해서 그런가 안 나와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제가 모른다고 또 안 눌러서 안 나와 있고. 네. 이거는 그냥 찍었는데 맞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3회차 무대음향 문제 풀어봤고요. 매 회차 풀지만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 모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어, 영상을 보시고, 본인이 확실히 알고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매우 크나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 14일차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